자, 오늘은 어딘지 아시나요? 155쪽인가요? 민간 개발 방식부터죠? 맞나요? 네. 자, 오늘 여기서부터인데 지난주에 했는 걸 간략하게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융론을 했었죠? 맞나요? 맞죠? 리츠 했잖아, 리츠. 리츠에서부터 리츠의 내용들 있죠.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발기 설립이다, 인가 설립이다, 이거. 설립 자본금 10억 원, 5억 원 최소. 최소가 아니고,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이 다른 게 있죠. 설립 자본금은 10억, 5억.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70억, 50억. 그리고 1인당 주식 보유 한도가 30%, 40% 무제한. 맞나요? 그 다음에 공모 규정. 공모는 원칙적으로 30% 이상, 1년 6개월 이내,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 이내. 근데 공모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었죠. 구조조정 리츠는 공모를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에 대해서 했어요. 현물 출자는 좀 기다리라 그랬죠. 언제까지? 영업인가를 받고, 그리고 최저 자본금도 마련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맞나요? 현물 출자. 내가 돈이 없으면은 주식을 현물로도 살 수 있는데, 현물로 주식 사는 거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영업인가 받고 또 뭐도 마련해야 되고 최저 자본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처분 제한 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 제한이 되는데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구조조정 리츠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에서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관련 권리도 되죠. 부동산 사용권도 되고요. 임차권, 지상권, 그리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 구성은 70% 이상은 부동산이라 해야 되고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근데 구조조정 리츠는 80% 규정이 없고요.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있어요.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높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30% 이내 상장 후라야만 됩니다.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그냥 상장하지 않고 하는 회사는 통제를 받기 어려워요.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통제를 받습니다. 이 외부 감사도 받아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시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장 후라야 되고 30% 이내만 합니다. 근데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에서는 상장 전도 가능하고 70% 이상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90% 이상 금전 배당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는 70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명 있어야 됩니다. 5명 이상. 됐나요? 됐습니까? 이런 리츠에 대한 거 했고요.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도 들은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주택연금은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라 해야 되니까 공동소유일 때는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합산가액이 9억 원, 합산가액이 9억 원이면 다주택자라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변동금리요, 고정금리요. 변동금리입니다.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지만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종신방식도 있고 확정기간 방식도 있죠. 종신기간 방식은 죽을 때까지 종신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습니다. 혼합이 있다는 얘기는 혼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수시 인출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은 5, 10, 15, 20, 25, 30년까지 10년 10, 15, 20, 25, 30까지 10년부터요. 근데 모기지로는 10, 15, 20에서 껑청 뛰어서 바로 30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 조금 중요도가 낮고요. 그다음에 사망하게 되면은
주택을 처분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뭐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거나 당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식한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은 상속시켜줍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급 유형으로는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 후박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론 했죠. 모기지론 해서 이거는 고정금리고 이 차이점이 이게 고정금리죠. 그리고 이 9억 원 초과주택은 해당 사항 없고요. 9억 원 이내고요. 19세 이상인 사람이면 되고요. 요거는 1세대 1주택이라 해야죠. 2주택자는 안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허용하고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100만 원부터 5억 원까지 가능하죠. 여기 이제 10년에서 30년까지 그렇게 기간은 돼 있고요. 됐나요? 근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모기지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3년까지는. 3년까지는 일찍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보금자리로 주택연금은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용활동 넘어와서 이용활동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다 그랬고요. 부동산 관리활동에서는 부동산 관리의 영역, 자부시하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 법경기하고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 자위혼.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주로 출제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부동산 개발도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개발의 위험에서 법 시비 이런 거 있었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그다음에 비용 위험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크게 보면 GCC 타투인데 크게 보면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나눌 수 있죠. 시장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안에 GCC 이렇게 들어가고요. 경제성 분석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들어가죠. 그 키워드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 총량 분석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 분석, 이거는 시장 분석이죠.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대상 개발 사업이 얼마나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고요. 타당성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현금 수지 측정, 구체적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현금 수지 측정하고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특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그래서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을 하고요.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타당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분석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민간 개발 방식, 자, 요 파트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요 민간 개발 방식이 거의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고요.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대체로 그 뜻을 물어왔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건데 이게 이제 2섹터죠. 1섹터가 공공개발이고요. 그다음에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합동 영역이 3섹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하고요, 자금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셋 모두가 한 사람한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다 하면 되죠. 그럴 때 이제 자력개발이에요. 자체개발. 한 사람이 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라도 모자라면은 같이 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공동개발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등가 교환 방식 있죠. 등가 교환 방식은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자금 비율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투입 자금 비율로.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게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한번 이게 투입 자금 비율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출제를 했는 것이 이게
옳은 징으로 인정되기도 했는데요.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게 이게 공유 지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공유 지분 등기.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자, 이렇게 지으면 이게 토지 가액이 4억이고요. 건축비가 6억이에요. 그럼 몇 대 몇이? 6대 4죠. 원래 이 토지가 누구 거였어요? 원래 토지가 토지 소유자 거였잖아요. 토지 소유자 거가 4억짜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40%로 하고 60%를 개발업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공유지분 등기한다는 게. 그럼 토지의 60%를 주는 거죠. 토지의 60%가 얼마예요? 2억 4천일 거 아니에요. 4억의 토지의 60%를 주면서 건물의 40%를 받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에 토지 소유자가 40% 지분 들어가는 거고요. 토지 등기부에도 40%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결국은 둘 다 40%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60% 주고 저기에 40% 받는 셈이니까 등가 교환되는 거죠. 맞나요? 그게 교환이.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죠. 같은 값으로 이렇게 교환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토지의 60%와 건물의 40%를 교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면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면적을 나눈다, 면적으로 지불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도 등가 교환 방식의 옳은 표현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4대 6으로 나눠야 돼요. 이것도 4대 6으로 나눠야 되죠. 그리고 분양하면은 분양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양금을 4대 6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밑에 5번, 6번에 보시면은 그 대물변제형이라는 게 있죠. 대물변제형하고 분양금을 공사에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거 있죠.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들은 이거를 몰라도 돼요.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이 토지 가액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몇 대 몇인지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얘는 대물변제형은 공사비를 그냥 뭐로 주는 거예요, 그냥. 공사비를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공사했는 만큼을 이만큼 당신 가지세요,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건 물건으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금 정산형은 분양금 들어오면 분양금으로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키워드냐. 투입자금 비율로 이렇게. 됐나요?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데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면적을 나눌 수도 있고 분양금을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공유지분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하고 이제 차이점이 얘네들은 다 건물을 누가 지어요? 여기까지. 개발업자가 짓겠죠. 토지 소유자 땅을 대고. 근데 사업위탁 방식은 어떤지 잘 보세요. 사업위탁 방식은 전부 다 뜻만 알면 됩니다. 우리 기본서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할 필요 없고요.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와 자금까지 됩니다. 돈까지 대줘요. 돈까지 대주고 개발업자는 단지 뭐만 빌려주는 거예요. 노하우만 빌려주는 노하우. 머리만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누구 명의로 진행되는 거예요. 다 이거 토지 소유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명의예요. 토지 소유자 명의 사업.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신탁 방식 있죠. 토지 신탁이에요. 신탁 방식이 토지 신탁입니다. 신탁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서 형식적 이전이 발생하죠. 형식적 이전. 누구한테? 신탁 회사한테. 이 신탁 회사 앞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두 다 누가 진행시키는 거예요? 신탁 회사가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복장 편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복장 편해요. 넘겨놓으면 얘네들이 다 알아서 이제 자금 투입하고 노하우 투입해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 따른 실적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배당한다는 얘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을 경우에는. 근데 그런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수익자한 뜻, 수익자. 그래서 이 신탁관계에서는 당사자를 3자라 그래요. 3자. 이게 얘네들이 이제 얘가 위탁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수탁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 하면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근데 얘네가 일치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수익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게 보통이죠. 그 수익금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자를. 자, 이런 방식이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업 명의가 누구 명의로 진행돼요? 신탁 회사 명의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이전됐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탁 관계가 종료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겠죠. 근데 그런 거는 임대형의 경우예요. 개발한 부동산을 분양하지 않고 세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 기간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물론 돌아갈 때는 그 건물 짓는 데 들어간 투입된 그 건축 비용 같은 거는 다 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돌아가는데 분양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양형은 분양이 돼버리죠. 분양이 돼버리면은 다시 돌아갈 부동산은 없죠. 이럴 때는 뭐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수익금으로만 돌아가요. 수익금으로만. 분양형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는 임대형입니다. 됐나요?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차지. 신차지가 있다는 거는 구차지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차자가 빌차자예요. 빌리는 거. 이거는 이제 개발업자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빌리면은 그 대가로 뭐를 줘야 돼요? 지대를 줘야 돼요. 지대, 임대료.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자, 이 보세요. 건물 지어서 개발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다면은 최소한 10년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자기는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설령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야 이제 뭔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건물을 아마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계약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데 한 10년, 15년, 20년도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은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계약 기간 중에 안 받고 나중에 건물 공짜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 15년, 뭐 20년. 예?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 받는 거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종료할 때 건물을 공짜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이 신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중에 지대를 지불합니다. 거기에 지대를 지불해요. 지대를 정상적으로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그 건물은 누구 돈으로 지은 거예요? 원래 지었을 때 토지 소유자 돈으로 지었어요? 개발업자 돈으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땅을 빌려서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 계약 기간 중에 지대 다 줬잖아요. 그 건물 공짜로 주겠어요? 돈 받고 팔겠어요? 돈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유상으로 양도한다고, 유상양도. 돈 받고 파는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근데 구차지 방식은 이때 받는 게 없다고요. 지대 받는 게. 대신 이때 건물을 공짜로, 무상으로 받는다고요. 근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때 권리금을 좀 줘요. 계약 기간 중에 없는 거예요.
이 처음과 끝에 좀 받는 게 있고요. 신차지방시험 계약기간 중에 그냥 정상적인 지대를 지불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입지계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넘어가시면은 그 택지개발 밑에 택지개발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이 입지계수는 말입니다. LQ는 중요한 거 이거. 이게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비 이렇게 합니다. 이게 LQ가요. 상대적 특화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어떤 업종에 특화된 어떤 업종의 특화냐. 요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도시가 있다. 이게 농, 공, 상 이렇게 있으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 전체 100% 중에. 자, 이러면은 A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냐 이거 할 때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해요. 상대적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비교해야 돼, 비교. 이렇게 가지고는 얘가 여기에 특화되어 있다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여러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B, C, D 여러 도시 있고 전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 평균에 비교하는 거예요. 전국 평균에. 어떤 도시는 전국이 지금 어떤 도시는 농업이 20%인데 전국 평균은 10%일 수 있잖아요. 공업은 30%, 상업은 60%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전국 평균이 10%인데 A라는 도시가 농업이 20%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면 이 B, C, D 어떤 도시 중에는 10%도 안 되는 도시가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10% 아니에요. 그럼 10%도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는 농사 별로 안 짓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쪽으로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A 지역은. 맞나요? 그러면 이게 수출산업이라는 얘기예요. 수출산업. 농업이 수출산업이에요. 근데 상업은 보세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죠. 그럼 이거는 수입산업이에요. 상업도 수입해요. 중개 서비스 수입해요. 계약서를 서울에서 쓰죠. 시골에 있는 땅을. 중개 수수료 누구한테 줘요? 서울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개 서비스가 수출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강의 서비스 이거 제가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 시민이 와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판단하는 게 바로 이 LQ예요. 그러니까 LQ는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국하고 함께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여기가 더 크죠. 그러면 이거는 수출 기반 산업이라 그래요. 전국에 비해서 적잖아요. 이건 수입 산업이 되는 거예요. 같으면은 자급자족 산업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이 값이 1보다 커야 기반 산업이 되는 거죠. 1보다 커야 기반 산업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경제 기반 승수로 들어가야 돼요. 경제 기반 승수 때문에 사실 이 LQ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 LQ 정도로만 그냥 자주 묻는 편인데 요것만 10분의 3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요것만 10년에 3번 물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경제 기반 승수는 예전에 한번 출제는 됐는데 이제 조금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중요도가 얘가 더 높아요. 뭔가 하면은 한 번만 이제 설명드립니다.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는 말씀 안 드려요. 딱 한 번만 이제 5, 6월 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반 비율 분의 1이에요. 기반 비율 분의 1. 그 기반 비율은 바로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LQ를 통해서. LQ가 1보다 큰 산업이 기반 산업이라고 그랬죠. 기반 산업의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죠. 그럼 그 20%가 기반 비율이에요. 그럼 자, A라는 도시의 기반 비율이 0.2예요. 0.2분의 1이에요. 몇이에요? 5죠. 이 경제 기반 승수 5가 뭘 뜻하느냐? 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에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면은 그 지역 전체 일자리가 100 곱하기 5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5배로.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이게 다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성주 참외가 유명하죠. 지금 한창 참외 수확할 때죠. 요즘 되면은 봉고차나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을 그쪽으로 막 실어 날라서 일꾼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실어 나른대요. 근데요, 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래요. 그때가 되면은 돈이 돌잖아요. 그 지역에. 돈이 도니까 이 사람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술도 마셔야 되고 다방 아가씨들도 부르고 전국에 다방 아가씨들이 그때 이렇게 많이 모인대요. 다방 아가씨들이. 요새는 참 먹는 것도 다 식당에서 배달하고요. 커피도 다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 일자리, 그 기반산업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 식당들도 그러면은 아주방 아줌마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파급돼서 더 늘어납니다.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출발점이에요? LQ가 출발이에요. LQ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기반 산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이런 효과를 구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이면 일자리 하나당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딸린 식구들이 있으면 그 지역 인구 증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예측 가능하겠죠? 지역 인구 증가도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그럼 이제 인구 증가가 되면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런 거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10년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거예요. 5년, 10년 총 조사는 10년마다. 5년마다는 이제 간이 조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야 이런 거를 다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석의 출발점이 LQ라고요. 그러니까 LQ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됐나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LQ의 그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다 경제 기반 분석에 포함돼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LQ를 주로 많이 묻는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제 LQ를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오른쪽에 예제도 있듯이 지금 예제에 A라는 도시가 농공상 어떻게 돼 있나요? 요게 15인가요? 요게 45, 요게 90, 전체가 150. 자, A라는 도시 말고 다른 도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국에 지금 여기가 600인가요? 여기는 3000이고요. 여기는 8400, 여기는 12000이죠. 전체가 이렇게 돼요. 자, 거기서 뭐를 묻고 있어요? A 지역의 농업의 LQ를 묻죠. 그럼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A 지역의 농업의 LQ를 구하라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전국의 전체는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모 박스를 치라고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서 귀퉁이 있는 숫자 4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12000분의 600분의 150분의 15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000분의 600분의 150분의 15 이렇게. 여기가 더 긴 거죠. 이걸 번분수라고 그러죠. 번분수. 번잡한 분수다 이 말이에요. 번잡한 분수, 번분수. 자, 근데 이거를 요렇게 곱해서 분모, 요렇게 해서 분자죠. 맞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A, B, C, D 전국이 이쪽으로 나와 있죠. 농공상 산업이 이쪽으로 돼 있죠. 이쪽이 산업이 되고 이쪽이 A, B, C, D 전국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풀면 돼요. 12000분의 600분의 순서가 바뀌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150이 오고 여기가 600이 가요. 그러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혹시 순서 바뀌면 이거 틀리는 거 아닌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150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15, 45, 90, 150 이쪽. 맞죠? 이거 15, A, B, C, D 전국 600이 이쪽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분의 여기가 15 이렇게 되죠. 관계없죠. 어차피 이렇게 곱하든 150 곱하기 600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산업이 이쪽으로 오든 지역이 이쪽으로 오든 신경 쓰지 마시고 LQ를 구할 때는 박스만 구했다면은 요것 분의 요거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요것 분의 요거 이렇게 하든가. 아시겠죠? 됐어요? 그럼 간단하다고요. 머릿속에 그려놓으라고요. A 지역에 공업에 LQ 하면은 이렇게 박스 치면 되죠. 이렇게 박스 쳐서 12,000분의 3,000분의 150분의 40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민자 사업 유치 민자 유치 사업 유형이죠. 자, 요거는 그 영어 단어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BOT, BTO, BLT, 뭐 BTL, 자, BOO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설명드린 적 있는데 단어 뜻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고요. 맨 위에 이제 BOT인가요? BOT, 그다음에 BTO, BLT, 그다음에 BTL, BOO.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는 언제 이전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민간 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겁니다. 지금 민자유치라 그랬죠. 민자유치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공공시설에 이 말이에요. 공공시설에. 공공시설에 민자를 유치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건설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는 운영이에요. 건설 자금을 운영을 통해서 빼가라는 얘기입니다. 운영기간 동안.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얘기, 이전.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역사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 역사를 롯데가 지었어요. 롯데가 지었는데, 그 롯데백화점도 있고 하잖아요. 아마 20년쯤 될 거예요. 20년이나 25년. 자, 그렇게 운영기간 동안에 수익을 지금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점포마다 임대료 수익도 있고. 그죠? 그래서 투입 자금을 뽑아 먹고 나중에 코레일에다가 이전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런 게 이제 BOT 방식. 근데 이거는 이제 BTO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거예요. 건설해 놓고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상태에서 운영권 갖고 나중에 운영해서 빼먹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예,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이렇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리스. 여러분들 자동차 리스도 있죠. 자동차 리스 기간 끝나면은 그 소유권을 내가 이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기서는 리스료를 지불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건설하고 먼저 이전하고 리스료를 나중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하고 요거가 뭐 어떤 차이냐, 요놈. 요놈하고 요놈의 차이를 좀 비교하시면 돼요. 어떤 거는 리스료 주고 어떤 거는 운영을 하느냐는 거예요. 요거는 운영하는 거는 이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고속도로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 받죠? 통행료 받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투입자금을 회수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예요. 도서관 같은 거예요. 도서관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도서관 짓는 데 들어간 돈 달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또는 군인 아파트. 군인들은 여기저기 정근을 많이 다니죠. 군인들이 잠깐 살 집에 그 투자비를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어차피 그 군인이 소유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물론 관리비는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누가 리스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거나 또는 국방부에서 리스료를 줘가지고 투입 자금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리스료에는
그 수익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자동차 리스하면 리스로 주면 거기에 금융사의 이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원금하고 다 수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리스료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오가 오운이에요, 오운.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소유. 오운이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서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뭐를 한다고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소유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들은 다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좀 쉬고 이제 입지 선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